김지선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건국대학교 그 안에서도 지성인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랩뮤제 안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고 자신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찾곤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도감을 느끼고 싶어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고독합니까?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저 자신에게 많이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자신이 많이 떠오릅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았는데요.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의 사이는 굉장히 좋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를 생각해보면 밤마다 울고 자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에 울고 자는 날이면 항상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봤더니 달력 한 장이 정말 빼곡하게 동그라미로 다 차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울고 자지 않는 게, 학교를 울고 가지 않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일기장에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많이 싸우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또 말하면 너무 제 어린 시절이 암흑기 같게 느껴지시겠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자애로우신 할머니와 그리고 되게 존경받으실 만한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길을 걸으시다가 노숙자가 있으면 그분을 데려와서 식사를 대접할 정도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밤마다 산책을 나가셨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늘 산책을 나가주셨어요. 그렇게 걷다 보면 고아원을 늘 들리셨는데 거기서 아이들한테 용돈을 정말 그때 제 어린 눈으로 보기에도 많은 돈을 꺼내주시면서 너희가 아무리 없지만 없을수록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면서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고 따뜻함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만약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인 사랑은 변하는 거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3가지 이야기로 본 강연을 꾸미려고 해요.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이야기인 사랑이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방금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는데요. 그래서 덕분에 안락한 가정에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면 제가 태어났을 때고요. 그리고 돌사진, 그리고 할머니와 제 사진이에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가 저를 보며 되게 행복해 하시는 표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사랑은 변하는 거야를 뽑았는데 제가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전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저한테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도 저와 따로 살게 됐었죠. 근데 엄마, 아빠는 매일 밤마다 싸우셔야만 했기 때문에 저를 돌봐주실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실 혼자 살게 돼요, 중학교 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살면서 저는 늘 과거의 사랑 속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낳은 이유가 있을 텐데 나도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일 텐데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굉장히 우울했던 나날들을 보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성숙해져 있는 저로서 그때 어린 시절에 상처받아서 매일 밤 울고 자는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래도 영선아, 사랑은 사실 변하는 거야. 그때는 사랑이 영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사랑은 변할 수도 있는 거야. 정말 사랑이 강물이라면 정말 미래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과 그리고 과거의 사랑들이 강물처럼 다 이어져 있는 거지 그게 항상 멈춰져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제 자신을 달래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저는 어렸을 때의 저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곁에서 떠나신 다음에 저는 이제 중학교로 입학을 하게 돼요. 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저는 사실 혼자 있는 시기를 보내요. 약 3년 동안
혼자 밥을 해먹기도 하고 혼자 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컨드 스토리는 리버티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저는 사랑이 변한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이제 사랑은 변하는구나. 결국 나에게 남은 사랑은 조금밖에 없네를 중학교에 들어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진짜 삶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다를 소제목으로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끔씩 책을 읽어요.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책은 빅터 플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보면 아무리 인간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자유만큼은 절대로 구속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만큼은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도 중학교에 올라와서 내가 극한의 상황에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었고 저를 보살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학교를 나가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마 학교를 가는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학교를 취미생활처럼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리고 시험 성적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냥 전교생이 400명쯤 됐던 큰 학교였는데 그 뒤에서 300몇 등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도 나가기 싫고 밥도 그냥 뭐 대충 새벽에 차려 먹고 새벽에 밥을 먹으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겠고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이렇게 정말 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저 스스로 박탈해버려요. 왜냐면 그때 사실 그 정도로 이렇게 학교도 안 나가고 저를 그렇게 극한의 상황 속에 몰아넣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감정들이 저에게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불면증, 우울함, 죄책감, 분노, 불안, 무기력, 허무함,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저를 꽉 얽매어서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특히 그 중에서 컸던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죄책감을 많이 느꼈냐면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마다 싸우시고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 때 저는 그냥 숨어 있었어요. 저는 늘 제 자신을 겁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났고 늘 두려웠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죄책감으로, 자괴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 스스로를 벌줬던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사랑받지 못해야만 한다라는 그 강박감 속에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학교도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저는 저 스스로에게 되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도 저한테 느껴졌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내 자신을 더 극한 쪽에 몰아넣은 건데 내가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를 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제 자신을 더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더라고요. 그건 친척들도 마찬가지였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났어요. 이렇게 정말 내가 중학교를 마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삶을 끝내버릴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또 막상 그럴 용기마저 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학교를 나가지 않고 공부도 안 했지만 거기서 끝내버리기에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굉장히 겁을 먹은 상태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택을 해요. 전 어차피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만한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공부 혹은 나도 다른 사람처럼 대학을 가보자 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저도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세 번째 스토리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세 번째 스토리에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당연히 사랑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 굉장히 낮은 성적이었어요. 낮은 성적이고 뭐 학교도 안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선생님들이 아무도 저한테 신경을 안 써줬어요. 왜냐면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성적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출석도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당연히 뭐 비슷한 그런 학생이라고 치부했겠죠.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성장한 제가 그때 저를 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보여요. 고등학교 때 나는 사실 노력을 참 많이 했었구나. 지금에 와서야 명확하게 그것이 느껴집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저는 이제 어떻게든 이 낮은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아 어떻게 애들은 공부하지? 하면서 견눈질로 아 이렇게 공부하면 좀 성적이 오를까? 해서 항상 공부 방법도 바꿔보고 새벽 4시까지 막 공부도 해보고 그러다 독서실도 한번 끊어보고 그렇게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한테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데 난 공부할 환경이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운명이 부조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매일 밤마다 술을 먹고 맨 밤마다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날 괴롭히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되게 부당하다고 느껴졌어요. 그게 심지어. 왜냐면 시험 전날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 전날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위에 막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아빠가 뭘 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깰 때 난 공부를 해야 돼. 그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 나는 포기할 자유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분노감이 막 치솟았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 진짜 때려치우고 싶다 중학교 때처럼 이런 선택의 기로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세 번째 이야기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라고 대답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대학을 올라왔어요.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어떻게 학교 성적 잘 받고 대외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국대학교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 올라오고 나서 직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저는 솔직히 중학교 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라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난 도움이 되는 사람만 내 곁에 두고 싶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에 올라와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 상실감이 정말 저한테 너무 큰 거예요. 정말 인간의 뇌는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정말 안 좋았던 수많은 수백 가지의 기억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망각되고 정말 아빠랑 소중했던 기억들 그 몇 가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올라왔더니 바로 뒤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 대공원을 애들하고 가면 아빠랑 유치원 때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왔었는데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그땐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남몰래 화장실에 가서 좀 울다 나오고 또 애들하고 MT를 갔는데 갑자기 밤에 술을 마시니까 술 마시던 아빠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장실에 가서 조금 울다 나오고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아빠가 술을 안 마셨을 때 내가 성적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내가 그래도 그렇게 성적이 올랐다고 좋아해 주시는 할머니 그리고 내가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같이 기뻐해주던 친구들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공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습니다. 대학에 올라와서도 그렇게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사실 주말마다 저를 보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와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아리에도 들지 않고 저 스스로를 고립시켰는데 이렇게 레미제라는 좋은 동아리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가 저를 사랑해주지 않고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어여삐 여기고 가엾비 여겨주셔서 저를 길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건국대학교에 와서 서 있는 것조차 저에게 작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권리조차 저에게 없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래도 꿈을 꿔요. 나중에 내가 정말 한 가정을 이뤄서 남편이 회사에 갈 때 여보 잘 다녀와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이가 학교를 갈 때 문 앞까지 배움을 가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의 그 가정에서의 안락함이나 가정에서의 편안함이 소중하게 안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제가 가져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가정에서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저한테는 지금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더
사실 제가 그런 걸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불편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사랑으로 제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나눠줄 때 비로소 제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올라와서 조금 더 저에게 일상적인 행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만큼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일상적인 소소한 행복을 저에게도 느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막 극복해야 돼. 삶이 극복, 삶이 투쟁 의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편하게 사람들이 살고 거기서 일상의 소소한 재미나 행복감을 만나면 거기서 문득 즐겁다, 나 좀 행복하게 사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대학에 와서 그런 행복감들을 느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첫 번째가 저는 대학에 올라와서 2년 동안 심리상담소를 방문해서 저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게슈탈트의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가운데를 보면 잔이고 밖을 보면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보여요. 사실 게슈탈트 붕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 인생에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픈 부분들도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또 행복한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2년간의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통해서 제 인생에서 그래도 행복한 부분, 밝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대외 활동도 좀 해보고 동아리도 해보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말마다는 친구들도 요즘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청계천에서 산책도 하고 시험 기간에도 친구랑 놀아요. 남자친구도 생겼고요. 제발 내려달라고 했는데 소신 있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의 소소한 재미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니체의 되게 유명한 명언인데요. 죽음은 용기를 죽인다. 그때 용기는 말한다. 이것이 삶이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렇게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슨 태도를 취하고 내가 무슨 가치관을 갖고 이럴 자유는 아무도 못 막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망해봤자 얼마나 더 망하겠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래도 일상의 소소한 재미는 잃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난 그만한 용기는 있는 사람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하루 더 성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성숙한 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